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공동대표 박근영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싱크탱크인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2026년 1분기 글로벌 AI 확산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37.1%로 전 세계 16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6.4%포인트 올라 18위에서 2계단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증가율이 43%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가파른 선장세를 보였습니다. 1위는 세계 최초로 70%를 넘어선 아랍에미리트였고, 이어서 싱가포르와 노르웨이, 아일랜드,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31.3%로 21위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사용률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노스는 사용률이 27.5%로 지난 분기 대비 2.5%포인트 증가했으나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는 15.4%로 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서 선진국 대비 절반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전력 공급과 인터넷 연결성, 디지털 역량 등 기반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돼 세계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글로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게 될까요? TBS FM 95.1MHz 언박싱 AI를 통해서 지켜보시죠. 오늘도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인간지능연구소의 고문이신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AI 기본법 시대의 규제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앉아 계신 근영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 첫 소식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AI로 번 돈을 국민에게 나누자는 이익 공유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거 정말 계속 시끄러웠죠. 네,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는 곧바로 해당 발언이 내부 논의나 검토하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청와대는 그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한 그 이 개념이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뭐 또 최근에 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 성과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김 실장의 문제 의식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특정 기업만의 성과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예. 반도체와 AI 산업은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의 기반과 인재, 연구개발, 그리고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의 일부는 국민에게도 구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민 배당금의 예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예술인 지원, 청년 창업 자산, 노령연금 강화와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이 언급됐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거를 하려고 뭐 법인세도 이미 걷고 있고 뭐 다양한 제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조금 그 시장에서는 반응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발언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환수나 또는 새로운 과세 논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AI 붐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관심이 집중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도 이걸 정부가 AI나 반도체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신호로 좀 받아들였고 네. 실제로 코스피도 장중 8천선을 눈앞에 뒀다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뭐 우리나라 뉴스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특히 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신에서도 이 소식을 굉장히 또 크게 다루고 있던데요. 얼핏 들으면 그냥 AI로 돈 많이 번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뿌려주자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단순히 기업이 번 돈을 바로 국민에게 음. 나눠주자는 그런 이야기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조금 더 크게 보면 예. AI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이익을 사회 전체와 어떻게 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업의 투자나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 산업 기반과 여러 인프라의 뒷받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일부 기업과 주주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맞는지 네. 이렇게 AI 시대의 그런 혜택들을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 다만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사실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들, 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지원들로 이제 만들어지기는 한 것이죠. 뭐 우리나라 네. 지금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상하수도를 굉장히 더 크게 확충도 하고 전력망도 세우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돈들과 저기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 논의가 단순히 이 김용문 실장 혼자만의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청와대는 뭔가 좀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이게 여러 장관들의 입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백영훈 과기부 총리도 그런 네. 미국 경제 금융 채널인 CNBC 인터뷰에서 네. 비슷한 문제 의식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AI가 만든 부가 일부 초대형 기업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고 네. 국민 전체의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특히 배 부총리는 그런 삼성전자 파업도 AI 시대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 일부로 봤는데 이는 앞으로의 갈등들이 단순히 임금 인상률 문제가 아니라 네. AI가 만든 생산성 향상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의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니까 저기 노동부 장관께서도 조금씩 말을 얹고 계시는 것 같고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그 논의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이 원유의 이익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갖고 논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과연 이 논의를 성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AI가 선거운동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 AI가 선거운동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포털과 댓글이 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유튜브가 주요 변수였다면 네. 이번에는 AI가 선거 전략과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각 정당들도 AI 활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유권자 특성과 현안을 분석하는 전략 지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네. 유권자가 정책을 제안하면 AI가 내용을 정리해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역 인구 구조를 반영한 가상 유권자 집단을 만들어 선거 전략을 미리 실험하고 있고 네. 또 AI 정책 비서를 통해 후보별 동선과 메시지, 민심의 흐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후보 전용 AI 선거사무장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유동인구와 민원 발생 지점을 분석해 효율적인 유세 동선을 짜는 방식인데요. 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AI를 활용한 뒤에 유세 동선이 더 구체적으로 짜게 됐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좀 기억도 하시고 인상에 깊게 남기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선에서
내에서는 뭐 각종 기초지자체 그리고 관역단체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구의원도 뽑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모두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 이 AI가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선거운동이 기존에는 일부 후보자들의 그런 경험과 감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네.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후보나 캠프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지 유권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메시지가 이 지역에 더 적합할지를 주로 현장의 경험들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가 유동인구나 지역 현안, 그리고 인구 구조나 민심까지 함께 분석해 선거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하.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를 더 강조해야 할지 네. 혹은 어떤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지 등을 AI가 제안하면서 그런 정책과 메시지, 뭐 민심까지 선거운동의 여러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그 선거 캠페인을 하던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되게 혁신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제는 AI로 그 분석을 더욱더 효율화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특히 이제 이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후보들에게는 이런 도구가 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가요? 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가 함께 만든 블루메이트가 있는데요. 아 예. 일단 블루메이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만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는 AI 선거 지원 도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청년 후보자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대형 캠프를 꾸리기 어렵고 네. 또 소수 인원이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이 없으니까요. 네,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네. 선거법을 검토하는 것이나 뭐 네. 일정 관리, 그리고 홍보물 제작 같은 반복적인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블루메이트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주요 기능은 선거법 Q&A 복과 캠페인 일정 마감 관리, 네. 홍보 콘텐츠 자동 생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선거법 Q&A 봇 같은 경우는 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공식 선거법 관련 질문에 근거 조항과 함께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선거법 기준들이 굉장히 좀 과한 해석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기 당선이 취소가 되거나 뭐 그런 그 불이익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이런 민감한 영역에서 AI를 쓰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일단 선거법은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AI가 잘못된 답을 하면 후보에게 실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과 제공할 때 뭐 젓가락도 같이 주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블루메이트 같은 경우는 네. AI가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문제인 이른바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조항뿐만 아니라 네. 그런 선관위 유권 해석 사례집과 네. 그런 Q&A 자료들을 정리해 활용했고 네. AI의 확신 정도가 낮을 때는 확신한다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 모른다고 답하거나 별도의 법적 자문을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제 가짜 뉴스나 뭐 딥페이크, 여론 조작 같은 이런 AI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걱정도 많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AI가 이 선거 운동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윤리 원칙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기본법 시행과 최근 AI 환경 변화를 반영해 네.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네. 오는 7월 8일까지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초안은 2020년에 발표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어맞되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문제들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정부는 AI의 혁신과 활용이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AI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AI 윤리 원칙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활용이 돼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새 윤리 원칙은 3대 가치와 6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그리고 기술의 신뢰성인데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 네. 네. 그리고 AI가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네. 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쏠리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를 구체화하는 6대 원칙으로는 네. 인간의 자율성과 네. 프라이버시, 네. 공정성,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AI 과의존을 막고 개인정보와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호하면서 네. 알고리즘 차별을 줄이면서 또 AI 운용에 따른 에너지 부담과 안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3대 가치와 6대 원칙이 거의 웬만한 이슈들을 다 포괄하는 아주 큰 원칙과 가치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번 개편이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기존의 그 윤리 원칙과 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AI를 기술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적인 시스템으로 보겠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일단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AI는 뭐 검색과 업무, 교육, 그리고 지금 선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거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됐죠. 네. 그만큼 AI가 이제 잘못 작동을 하거나 네.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 그런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뭐 공공선 그리고 기술 신뢰성을 상위 가치로 제한한 것은 네. AI 개발과 활용에도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도 AI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윤리 원칙이 좀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그동안은 부처나 기관별로 AI 가이드라인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번 윤리 원칙은 그런 개별 지침들을 묶어주는 상위적인 중거틀의 성격을 갖습니다. 일종의 헌법 같은 존재인 거군요. 네, 또 특히 AI 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선언에 그치기보다는 앞으로 각 부처와 산업이 어떻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준을 줘야 하는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한 번에 묶어주는 뭐 일종의 헌법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이 AI 시대에는 이 기술력만큼이나 이 신뢰와 책임, 이 투명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AI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더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만이 아닌데요. 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도 계속 언급을 한 것처럼 네. 이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 확실히 이 기술을 위해서라도 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번 이 AI 윤리 원칙이 앞으로 우리 AI 시대의 기본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소개해주신 박근영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의 Change.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네, 요즘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각 기업들, 이 행정 각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A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정말 모두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편리해지는 건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거 이대로 괜찮나?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뭐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법은 거북이 걸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하이의 고문이신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님인데요. 안희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AI 기본법이 이제 생겨서 이게 작년에 공포되고 또 올해 1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또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한국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왜 이제 시행됐냐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사실 EU에서 AI 기본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한국이 사실상 두 번째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겁니다. 속도적인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게 굉장히 느려요. 느림 보여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한국은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네. 거고 이 AI 기본법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 또 한국도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뭐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네. 이 법을 통해서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만들었다라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사실 AI 서비스란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글로벌하죠.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법 자체가 한국만의 법이 아니라 이 법을 지켜야지만 또 한국에서 문제없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글로벌하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서비스 제공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본법이 보니까 저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시행이라 사실상 전면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초라고 들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사용률이 되게 높은 국가 중에 하나여서 먼저 이렇게 법을 시행을 하고 또 이렇게 사용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규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그 법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좀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좀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약간 벌써부터 법으로 규정을 해두면 우리 기업들이 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예, 고민들이 맞습니다. 많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한국이 규제부터 시작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하도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슨 놈의 규제가 이렇게 많아갖고 스타트업 사업하기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다 보니까 네. 또 AI가 대세인데 또 AI 산업마저도 규제 틀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네. 사실은 EU AI법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 법에 하고 비교하면 그 법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지능 중심이란 말씀이군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또 규제가 있어도 그 규제도 정도가 EU AI 기본법 보다는 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 사실 들기도 하고 네. 다만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되게 뭐라 그래 되게 이렇게 딱 콘크리트처럼 약간 좀 딱 정해지면 한번 정해지면 이걸 피해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경직되어 있죠. 이 법을 AI 기본법만 만든 게 아니라 그 AI 기본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만들고 나서 네. 그 밑에 시행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고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고시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밑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여러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법률로서 너무 경직되게 모든 걸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네. 그 법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법률,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어지는 유연한 체계를 통해서 일단 최대한 부작용은 없애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말씀 주셨듯이 EU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각국들이 지금 AI와 관련된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모두 다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EU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고위험 AI라는 그 정의를 따로 두어서 그런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조금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EU AI 액트, 이 EU AI법 같은 경우에는 네. 금지된 AI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장 큰 차이예요. EU AI는 아예
금지된 AI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인간한테 큰 너무나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AI는 아예 금지시켜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고위험 AI나 또는 범용 AI나 이런 단계별로 리스크를 규제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유는 그래서 규제 중심의 AI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본은 사실은 이렇게 한국이나 EU AI법처럼 포괄적 규제 중심의 AI법이 아니라요. 아, 예. 여기는 산업진흥 활용 중심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일본이 그동안 AI 쪽에 약간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법은 AI를 어떤 경제 사회 발전의 기반 기술로 보고서 이거를 최대한 육성하자 쪽에 법을 맞췄어요. 초점을. 아,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방 차원의 단일하고 포괄적인 AI 기본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다만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해서 NIST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네. 이걸 갖다가 시행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은 산발적인 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예. 사실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다 허용되는 그런 맞아요. 나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상 다 열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예, 사실상 무방해요. 오히려 네. 그리고 미국은 AI 산업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주도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 방침이 가장 커요. 그래서 사실은 AI 리더십을 미국이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EU와 미국이 서로 지금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미국은 미국 AI가 세계의 최고가 돼야 돼. 네. 무조건 밀어붙여라는 방향인 거고요. 그렇죠. EU는 미국이 너무 앞서가니까 아예 자기네가 규제를 통해 갖고 속도 네. 조절을 시켜볼까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AI 회사가 유럽도 서비스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EU가 그냥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면 미국 AI 회사들이 그걸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자기네들이 이 인공지능을 갑자기 개발해서 미국과 경쟁이 어려우니까 그쵸. 일단은 규제를 한번 걸어보자.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네. 방향이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규제 프레임이 약간 EU에 맞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국의 인공지능법도 사실은 기본법도 EU 쪽 AI 규제 프레임에 맞춰졌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네. 사실은 중국이 좀 재밌어요.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어떤 행정적인 규제, 네. 그다음에 정부의 지침과 정부의 명령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는 데이터 그냥 학습시켜, 네. 데이터 수집해라고 하면은 다 수집할 수도 있고 학습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모델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모델인데 여기는 그러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네. 완전히 중국 정부가 행정적 통제로서 가져가요. 아,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 네. AI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네, 그냥 그렇죠.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보다 더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면에서는 네. 중국이 그만큼 AI 산업에서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최근에 그 K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전국 차원에서 이제 AI 활용법을 네. 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소름이 좀 네.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지금 AI의 진심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뭔가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AI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 우리 것 그 같고. 논의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좀 한국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게 좀 절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줄타기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거 네,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음. 산업진흥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 표준 기준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걸 잘 맞춰가면서도 네. 산업진흥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이 규정들이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규제를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려고 할 때 고민을 해보니 아주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거를 규정을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고형량 AI
뭐 이런 정의들이 이제 특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보통 이 공무원분들의 이 해석에 많이 좌우가 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기업들이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럽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규제를 해주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를 세세하게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사실 열심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영양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고위험 인공지능 뭐 아니면 그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이 크게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주지 않으면 네. 아예 AI 산업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아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요즘에 그 뭐 딥페이크부터 해서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 법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예.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네. 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네. 사업자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업자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개발된 걸 이용해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예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나눠서 각각 별개의 책무를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실무적으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네. 그 개발한 자체에 대한 규책 사유라던가 그거에 네. 대한 책임, 이용 사업자는 어쨌든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지 의무나 표시 의무나 위험 관리 의무나 또는 고객을 대응할 의무나 또는 네. 개인정보 처리 의무나 이런 것들의 책임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책임을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뭘 따라야 돼? 네. 어떤 규제를 따라야 돼?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가야 돼? 또 중요한데 이거 안 지켰을 때 나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커?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앞서 패치노트에서 다뤘던 그런 AI 윤리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맞아요. 그 이 인공지능 기본법 자체가요. 네. 이거 자체가 AI 윤리 원칙을 토대로 그걸 가장 베이스에 깔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뭐 기술의 한목적성 이게 가장 큰 3대 원칙이고 그 네. 안에 구체적으로 뭐 투명성 원칙.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게 AI 기술이 돌아가고 있냐, 안정성, 책임성. 네.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게 책임성 원칙에 대한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네. 이런 것들이 다 AI 기본 원칙이 윤리 원칙인 거고요. 네. 우리 AI 인공지능법 이거 자체가 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앞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모든 고시나 이런 것들이 이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AI 기본법이 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한국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규제 자체도 일단은 EU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EU의 AI 액트와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제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물론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다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보다는 EU AI 액트에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 두 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한국의 기업들이 지켜서
합쳐서 사업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 전 세계의 웬만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군요. 한국 기업들한테 야 걱정 말고 한국법 지켜. 그러면 너는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한국이 뭐 시장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뭐 그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어서 사실 이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끌고 가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네,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지금 제시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군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법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었어요. 그렇죠. 이 개인정보보호도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규범 컴플라이언스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 잘났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 게 전 세계의 규범과 거의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GDPR이나 뭐 미국의 각 주의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거의 유사하고 같은 흐름을 가져간다. 예. 근데 그거의 또 다른 버전이 바로 이 AI법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이것도 지금 한국이 적절하게 방향성을 제시는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AI 기본법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기업이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 법적인 구조나 규제 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서비스 출시 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규제하고 압박하고 그런 대응하는 방식의 규제나 법률이 아니라 네, 이 서비스가 이제 AI 서비스들이 이제 막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게 네. 계속 나올 때부터 고영양 AI에 해당되는지 이거 네. 생성형 AI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저작권 데이터 문제는 없는지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규제나 대응 방법이 설계돼야 된다. 그렇죠.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정부기관이 야 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따라라고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그렇죠. AI 서비스는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규제하고도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외에 되게 중요한 거는 산업별 규제하고의 정합성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의료, 금융, 교육, 그다음에 인사, 채용, 네. 뭐 모빌리티, 콘텐츠, 공공 서비스 등등 네. 각 분야마다 각각 별도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금융 이러면은 자본시장법도 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법들이 있어요. 네, 뭐 그렇죠?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도 의료법.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에서 다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 기본법이 뻑 들어와 갖고 야 나만 따라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산업별 규제와 인공지능 기본법이 얼마나 정합성 있게 같이 돌아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게 인공지능이 맞아요. 갖고 있는 범용성 때문에 이제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는 그렇죠. 이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보는데 맞아요. 이게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여기하고 다 같이 호흡해야 돼요. 다 묶여 있죠. 예. 근데 네. 사실은 애고가 정말 강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부처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죠. 니네가 말이 많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그렇죠. 얘기로.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낀 기업들은 야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렇게 하라는데 금융위원회는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도대체 난 뭘 따라야 돼? 그렇죠. 라고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제일 위에 있는 대통령이 하나하나 니네 부처끼리 잘해라 명령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끼리 서로 좀 잘 협조하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얼마나 유기적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 각 분야마다 각 분야의 또 정책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각 분야의 이 정책들은 나름대로의 연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네.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규제 체계가 서로 다르게 굉장히 그 별도로 발달해 왔는데 이번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는 이 네. 계기로 해서 어쩌면은 이 거대한 규제 체계들이 좀 통합해 나가는 그런 맞아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호흡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가장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앞으로도 더 잘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네,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우리 AI 기본법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AI 기술을 더욱더 신뢰하고 책임 있게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H.O.T의 빛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